실제로는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주변에서는 활발히 얘기했지만 같이 또 친해집시다. 오늘은 여기가 이제 우리 또 하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미팅이나 뭐 상담하거나 이렇게 토론 수업할 때 여기를 활용을 하고, 우리 지난번에 모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5분 거리거든요.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여기도 자주 방문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오늘이 본격적인 시작이잖아요, 설 연휴에. 그래서 제일 약간 설레는 날이고, 딱 이때 그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 바이브가.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짝꿍하고 이번 설 연휴에 여러분들 이제 특별하게 옛날 영화는 진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딱 올려주셔가지고 이분을 오늘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 이응이 거의 다 들어갔잖아. 이응 안 들어가지 않게. 지금 이름표 보면 거의 다 들어갔어. 음성, 제0. 다이는 안 들어가죠? 저도 안 들어가. 테이도 안 들어가. 이응이 2개 들어가요. 은소도 2개 들어가고. 은성이도 들어가고. 은성이도. 여러분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네, 3주차 우리 최우수 시상자는 핑크를 좋아하는 박은성. 항상 이렇게 과제를 성실하게 또 빠르게 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고맙습니다. 네, 축하하고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변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비전을 향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같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을 동참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뭘 잘해야 될까요, 리더가? 말이요. 자자자, 우리 선배분들은 조금 서포트. 네. 말 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토론 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는 졸업생 배출할 때 무조건 토론에서 지지 않는 리더를 배출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말 잘하는 리더로 키우겠다 라고 해서 토론 수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정신건강 리더도 정신건강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쵸? 소금을 찍어 먹어보기 전에는 말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감적인 그런 접근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이제 말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할 건데,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셨겠지만 법적으로도 지금 상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된 사항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또 진보적으로 되게 하는 곳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청소년 정신건강의 심각한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 개선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냥 탁상 토론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명서로 보도자료도 낼 거고, 이걸 주장하는 이제 의원들도 찾아가서 변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토론 진행 방식은 우리가 4대4로 할 건데, 이따가 이제 팀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25분 정도는 팀별로 전략회의를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 쟁점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고, 상대팀의 그런 반론에 대해서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들도 준비하고, 다시 모여서 또 30분 정도 토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다 입니다. 우리 다음 은별님. 네,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 18살 청소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가나님.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정신과 의사를 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대노를 아시죠? 인대노는 원래 심장에 쓰이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은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응급실 의사가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정신과가 허용되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아줌마? 말 빨라. 말 빨라. 누가 오케이. 트랜스 you know? You know 인데널? 근데 이럴 때는 다 한국말 들어요, 아줌마. 네. 미국에서는 내 생각은 나는 이제 14이니까 이거는 childism이에요. 왜냐하면 racism도 있고 childism 있거든요. 아이한테는 선택권이 없나요? Why? 우리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사는 걸 금지한 거예요. 하지만 약물은 된다고요? 아이는 그만큼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정말로? 그 아이들은 Stop 진짜 it. 어느 근거가 나와서 I'm a person. 근데 그 에이지 때문에 그 차별, 저번 시간에 들었던 거. 차별과 그 편견을 가져가지고 나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머리 있어요. 편견. 자, 편견. 여기서 토론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 오늘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반대가 심해가지고 제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도 정신과에 갈 수 있도록 정신과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이 은별 너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정신과 의사 섭외했어. 의사 선생님 말 좀 해봐요. 근데 제 소견은요. 들어보니까 근데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원래는 청소년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청소년이 혼자 진료를 왔는데 이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자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입원을 필요해 보여서 이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절대 연락하면 안 된대요.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고 진료소에서 생떼를 부리다가 그 뒤로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약물을 먹고 이제 제가 이제 아무리 부작용이나 이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좋아요. 약만 주시면 됩니다. 저 치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 잘해주시면 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갑자기 몇 달 뒤에 부모님이랑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우리가 멍청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보 됐잖아.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정신과 약에 중독됐잖아. 지금 어떡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뭐 고소하겠대요 저를. 저 의사로서 어떡합니까? 저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진료를 물론 청소년의 부모가 뭐 가해 학대 부모라든지 가해자더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이 혼자 진료 받을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겠지만 근데 그냥 일반 청소년들이 다 병원에 와서 혼자 진료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청소년에게도 건강하지 않고 의사들도 보호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 마이 갓 대표님 say. 자, 이렇게 짧게 보셨지만 이 토론 주제. 네. 본인들의 가장 큰 의견이 뭔지를 정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반대. 이거를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만 얘기해볼까요? 의료진의 과잉 진단을 하거나 부적절한 약물이 처방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처방에 대해서 부모가 와서 환불을 요구하는 그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장이 약간 어떤 방향으로 주제 이어지는지 궁금해요. 약물 오남용이 청소년한테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과에 찾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약물을 받게 되면은 청소년은 사실 이제 복용 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이걸 알릴 사람이 없거나 도움받을 곳이 없거나 의료진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거나
혹은 약물을 모아서 과다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의료적인 목적, 기분 전환이나 그런 걸로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장이라는 게 굉장히 거기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상대팀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약물을 운영하는 것은 오직 청소년만이 아닌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서 그거는 우리가 상대방의 주장을 우리가 예측할 때 그걸 쓰는 거고 일단 우리의 주장은 약물 오남용으로 가고 나중에 추가 반박할 때 그거를 써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스스로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밝히기 싫어서 좀 자발적으로 가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 의료법이랑 엮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거는 청소년의 권리도 보장이 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약간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이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살짝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리서치를 해봤을 때 해외에서는 많이 그 청소년들이 그 부모님의 그 동의가 없더라도 자기가 이제 자율성으로 그냥 자기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살짝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뭔가가 정신과 치료를 뭔가가 이제 거부하는 이유가 이제 정신 그 과에서는 좀 돈적인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익이 있어서 살짝 이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민법 같은 것도 봐서 살짝 그 진짜 컨트랙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정현님 말씀처럼 한국에서는 좀 미성년자 때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좀 소유권을 주장하는 좀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유지권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다음에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뭔가 절차 같은 거를 먼저 밟고 난 후에 이제 정신과 치료를 이제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위험이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이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뭔가 어떤 개인이나 가정만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청소년을 이제 보호하고 그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뭔가 부모나 가정의 일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봤을 때 그 이제 치료를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요구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더 잘 알까봐 이제 부모를 같이 이제 동행을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너무 치중하면은 조금 이제 맞지 않다. 그리고 그거랑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적인 금전적인 그런 이익이나 불이익성을 또 따지는 거니까 그것도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청소년 그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질환 같은 거를 그걸 초점으로 두고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살짝 이제 부모님 개입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를 이제 불이익성을 이제 생각하고 진짜 그게 문제다. 그리고 좀 너무 이기적이다. 이건 그냥 장면이에요? 알리는 건 의사의 의무 아닐까요? 이런 맞죠, 맞는데 성인일 경우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보호자에게 알리는 게 많긴 한데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사들이 신뢰와 라포 형성을 위해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협회에서 얘기는 사실 약화되는 것이니까 만약 국가적으로나 학교 안에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다면 예방이 가장 잘 됐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과 진료를 허용하냐 허용 안 하냐 보다 우리가 이 정신건강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의견에 찬성하는 게 저도 집에서 찾아봤을 때 이제 그거 일단
사전에 치료를 하려면 조기 치료를 하려면 조기에 발견이 돼야 조기 치료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때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조차 안 돼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정상권으로 나왔는데 자살을 해서 뉴스에 나오거나 그런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조기 치료 이전에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그런 설문지를 만들고 지금 위클래스나 위센터도 아주 설치율이 빈약한 지역이 많아요. 농촌 어촌 지역이라든지 약간 좀 외곽지대에 있는 곳은 설치율이 다 낮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치율을 좀 높이고 상담교사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해서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봤을 때 저희 주장에 반대를 하는 의견이 아닐까요? 왜냐면 어쨌든 청소년들이 약물을 찾고 그리고 주치의를 찾는 이유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인데 만약에 저희가 시스템들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건 이제 저쪽 팀에서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봐야 하고 그러므로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약간 accessibility, 접근성이 더 쉬워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다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게 개발이 잘 안 되어 있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개발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걸 개발해야 하는 게 먼저인데 그 다음 단계인 제일 사실 끝 단계잖아요. 그거를 허용을 해버리는 거는 그 단계를 먼저 가는 거는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게 아닌가? 그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돼 있다 이거에 집중을 하기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장선 쓰기 전에 은소 주장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건 조금 주제와 관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약물 처방을 받기 전 뭐 다른 방안 이런 거를 토론을 하는 거였으면은 썼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주제에서 나가버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더 다시 권리 쪽으로 다시 돌아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청소년들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은서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저쪽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딱 그 관점을 조금 돌려보면은 만약에 부모가 이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혹시 구글 문서를 쓰시나요? 그게 구글 문서는 공유가 되거든요. 저는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상담이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청소년이 정신과 진료를 보도록 허락했을 때 가행 치료나 과잉 진료, 과잉 처방,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풀릴 수 없기 때문에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므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즉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 능력과 책임 능력을 적절히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원래는 청소년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약물 오남용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책임을 돌아갈 수도 없고 의사도 그거 약물 자해의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약을 준 것이므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각 팀의 주장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발할 자료라든지 그런 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팀부터 시작하죠. 준비되신 분부터.
네. 아까 시연님께서 그 청소년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의사 능력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항상 자녀의 정신 건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의 반대나 편견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치료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면 오히려 청소년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이 저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네. 얘기를 하면 그 아까 전에 시연님께서 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서 부모가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면서 약물 오남용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오남용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건 없건 나이별로 제한되어 있는 약물이 따로 있어서 이거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의 증상을 알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찾아갔을 경우에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나이에 맞는 충분한 약물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청소년이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다고 해서 행위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 저는 정말 편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클래리파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반박 끝났나요? 그러면 상대방 또 하실 얘기 있나요? 저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잉 진료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를 부모님의 동의로 둬야 한다고 반대 측에서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부모님의 동의가 안전장치로 있다고 해서 그 과잉 진료나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책임을 개인이나 가정에만 둘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청소년이 혼자 진료를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반대 측의 그 재반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현님이 약물 오남용에 관해서 연우님과 정현님이 같이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충동조절, 계획수립, 위험 예측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구역 발달이 25세 전후에야 완성된다고 밝혔고, 이것은 청소년이 단기적인 보상에 집착하거나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약물 남용 문제는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이 없다면 청소년은 약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높기에 그건 편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네, 반대.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를 막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청소년도 한 인간인 개체로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청소년이 한 개체로서 완전히 성숙하다는 증거도 없으며 그 미성숙한 상태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해서 만약에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서 해당 사안을 보편적인 법률로 제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 부작용도 엄청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더하자면, 이제 찬성 측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데, 이제 부모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사회에게 책임을 바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 의견을 듣고 딱 1분의 작전 타임을 가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혀를 찌르는 질문을 한번 요약해서 반대팀에 혀를 한번 찔러 주시길 바랍니다. 데피니션을 다시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은 성숙을 지향하는데 일단 그럼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은성님이 말했던 것처럼 생물이 완전히 다 자란 상태를 성숙이라고 저희가 칭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이제 그런 지향들과 같이 연관을 시켰을 때 사람의 인격에 적용을 할 때 뭔가 마음이 같이 자라야지 저희가 어른스럽고 성숙하다고 말을 하는데 은성님은 이제 성장이라는 것에만 너무 치중한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살짝 이제 너무 이제 컨트래딕트하다,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 없이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들이 청소년이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성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청소년의 성숙도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까지가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WHO에서 발표된 결과를 봤을 때 부모의 반대가 자살 위협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더 심각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반대를 직면해서 결국에는 조기 개입을 늦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맞는 치료를 보장하는 것까지가 의사의 역할이고 이는 이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재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반박해 저 그래서 이제 찬성 측 팀에서 이제 은성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성숙이 아니고 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두엽의 성장은 그저 피지컬한 성장이 아닌 이제 육체적인 성장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정신적인 성장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판단과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두엽의 성장을 말을 한 것이고요. 이제 부모가 지지를 하지 못하여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 측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를 하셔서 부모의 책임을 대변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들어왔고요. 질문 한 개 더 있습니까? 없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네. 하면 되나요? 네. 일단 아까 이제 반대 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데 이걸 사회에 이제 맡긴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장을 한 것은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 부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그런 책임과 그 안전 장치를 줄 뿐만 아니라 그걸 사회적인 측면에서까지 이제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 부모의 그 중요성을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학대 같은 그런 요인으로 아이의 정신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그런 책임과 안전장치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이제 하실 거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그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그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봤을 때 그 해당 미성년자가 이 정신건강 치료를 잘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현명하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이런 지침에 대한 그 성숙도 평가 요인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의가 확인한 후에 그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도록 이제 문화와 그 제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내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병원 외에도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정신과 진료만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청소년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지침들을 강화를 하고 또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약물 치료 말고 상담 같은 서비스에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능력이 되게 좌지우지된다고 합니다. 네. 반대 입장. 네, 저 찬성 측에서 부모의 반대에 따른 조기 개입이 늦춰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조기 개입이 가능하게 돼서 실제로 개인이 정신과에 찾아가서 빠른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정신질병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거나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은 부모가 아니면 누가 져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궁금합니다. 저 그리고 하나는 네. 저는 이제 성숙도에 대한 자료를 본 후에 의사가 이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런 자료를 접속을 할지 부모의 개입 없이 그런 자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 만약에 청소년들이 그런 자료를 부모의 동의 아니면 부모의 개입 없이 얻을 수 없다면은 어찌하였든 그런 자료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동의가 이미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자료를 얘기하고 계신지 그때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끝난다면 법적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인데 그 이후에 정신과 진료를 홀로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한 자료가 성인 인증을 해야 볼 수 있나요? 자료들은 요즘 구글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도 오히려 성인들보다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들보다 미성년자가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 찬성팀의 질문 있으신 분? 네. 따르신 분. 아주머니 분이시군요. 아까는 다른 분이시고. 네네. 아니 다들 왜 질문을 안 하시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전에 만 2세에서 7세, 4세에서 7세였나요? 전두엽의 성장이 거기서 끝나고 추가적으로 판단과 그 능력이 성장된다고 하셨는데 저쪽과 똑같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 끝나서 그 뒤에는 판단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초등학생도 솔직히 정신과를 혼자 가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초등학생이 혼자 갔을 때 그때 사회적인 위험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다들 스스로의 의견에 조금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두엽 발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계속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랬는데 솔직히 저희가 정신질환을 두고 보면 저희가 솔직히 일화적으로 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른인데도 완전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환을 봤을 때 그냥 계속 막 전두엽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게 모순되지 않나. 저희는 그리고 정신적 치료는 그리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를 가는 이유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여기서 왜 성숙도를 계속 이제 판단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해외에서도 이미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제일 우선시해서 치료를 이제 다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왜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다 한국에서 긍정적인 불이익성 아까 그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장기적인 그 치료가 필요를 한데 어떻게 청소년이 그 책임을 질 거냐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와가지고 긍정적인 불이익성을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들이 이제 계속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 치료를 막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숙도와 정신적 치료를 받을 권리가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정리를 해서 네. 저희의 전체적인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의 그냥 가장 큰 의견은 이거는 가정과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는 이유인데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자율성이나 프라이버시, 개인의 권리 아니면 성숙도나 미성숙한 판단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까 은성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피어분들도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언제 성숙할지는 저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계속 주장을 드린 게 청소년과 의사의 성숙도나 판단률을 좀 개인률을 좀 높이고 의사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어떤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땐 좋은 점은 선진국들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좀 조기 치료율이 증가하고 청소년 우울증 악화 사례가 좀 감소를 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좀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좀 막으면서 저희도 좀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일단은 전두엽이고 뭐고 일단 좀 잠깐 내려놓고 선진국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진국이 이러한 점을 개선을 해서 부모 동의 없이 진료를 받게 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선진국에서 부모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서 발생된 문제 사례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쇼핑이라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의사들은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미국과 같은 정신건강 선진국에서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학대 가정에서도 만약에 학대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진료를 동의 없이 받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나중에 자살 자해 위험에 처하거나 혹시 학대 사실이 알려지거나 이것은 의료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모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더 파괴되고 신뢰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인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이제 선진국이 18세가 아직 안 된 미성년자들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법률적으로 허용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돈은 누가 낼까요?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은
치료가 적어도 1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거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또 WHO에 따르면은 2021년에 미국에서는 10만 7,622번의 약물 오장 사례가 있었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659번의 약물 오장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2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다양한 쟁점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20분 동안 이 청소년 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선진국의 주장이었고, 미국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더 많은 찬성들을 얻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10대들 폐쇄병동에 바글바글하고, 근데 여기서 더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과연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현행 법은 모순도 있고 사회적 제도가 굉장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청소년의 목소리로 어떻게 법은 바뀌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된다. 1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에 자료를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 사회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저희 목표는 사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때 개입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의 경우 각 조항마다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 개정안에는 총 3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을 추가함으로써 중학교 입학 시 진행되는 정기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컨디션 체크와 만약 필요하다면 더 나은 진보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담당의 상담사 혹은 정신과 의사의 인력을 확충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년 정신건강 진료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어떠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기준을 넘어간다면 그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치료금 혹은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치료함에 따라 사회적인 긍정적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청소년의 마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청소년, 그 너머 사회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마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그 문장이 가슴에 많이 와닿네요. 이 찬성팀 마지막 이제 성명서 발표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신건강 또 자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또 부모 세대의 그런 지식 부재, 편견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그 정신과 이외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서비스와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특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민법과 의료법이 모순되며 부딪히는 점을 예외사항을 명시하는 등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진료를 받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국가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내원하여 생기는 과잉 진료나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제3자 개입,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회적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대책을 세우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천에 옮겼을 때 청소년 진료 받는 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단순화되어 조기 개입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피어 스페셜리스트로서 저희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다 잘 제시해준 것 같아서 너무 잘 들었고요. 다들 도움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의견을 잘 정리를 해서 근거 자료에 맞게 잘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양 팀의 의견들 막 듣고 회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일단 찬성팀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합치고 그런 누가 리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되게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그런 면이 되게 토론에 되게 잘 작용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어떤 근거들을 잘 찾아보고 또 다양한 의견, 각각의 시선이 되게 관점이 되게 달랐어요. 이 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합이 잘 빠르게 맞춰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되게 서로의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던 게 반대팀의 강점이었던 것 같은데 양 팀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했지만 우리 성명서 나온 걸 보니까 내용이 거의 좀 비슷하죠, 양쪽이.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립되는 그런 토론을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선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회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대학교에서도 토론 수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막 블로그에서 갖고 온 근거들을 막 근거로 대요. 그런 걸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대화들을 보니까 너무 피어 스페셜리스트가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있음이 너무 마땅하고 너무 그 자격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아. 네. 이제 여러분들 되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평소에 이제 깊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랑 같이 멘토로 활동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기쁘고 앞으로 여러분의 활동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토론 준비하시는 걸 계속 봤는데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명 깊었고 앞으로도 이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피어 스페셜리스트로서 멋지게 활동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